이제부터는 또 누스바움의 감정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네. 누스바움은 감정에 4가지 인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지적 요소라는 건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그 감정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어떤 외부 대상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감정에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지향적 대상이고 감정에는 그에 대한 믿음 또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믿음 또는 판단은 행복주의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누스바움이 얘기한 감정의 4가지 인지적 요소입니다. 앞서 그 스토아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강한 인지주의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누스바움의 이론을 강한 인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단 인지주의는 인지과학, 뇌과학의 발달에 근거해서 감정도 일종의 지적 작용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떤 감정이 발현될 때 뇌의 움직임을 이제 fMRI, 여기서 fMRI는 뇌의 흐름을 이제 MRI로 촬영을 해서 그걸 4차원으로 변환하는 기술인데 이러한 것들로 이제 촬영을 해서 우리가 감정이 발현될 때 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과학적인 태도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감정과 뇌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입장이 이제 인지과학이고 누스바움은 이러한 자연과학에서 밝혀내고 있는 근거들을 감정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신기한 게 그 고대 사람들은 이런 기술 없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이 관련된 책도 하나 더 읽어봤어요. 저는 이런데 인지과학에 관해서는 어떤 의사이자 뭐 심리학자인 리사 펠드만 베럿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됐어요. 이제 이재님 그 박사 논문 뒤에 참고문으로 들어가 있어서 읽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뇌가 나의 감정 경험을 구성한다고 저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과학자의 입장에서 쓴 책이에요. 책의 일부를 좀 읽어보면요. 감정은 세계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당신은 감각 입력의 수용자가 아니라 당신 감정의 능동적 구성자이다. 당신의 뇌는 감각 입력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행동을 지시한다. 당신의 뇌는 감각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 의미가 때로는 감정인 것이다. 제가 이 책에서는 과학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과학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떤 철학이나 법률 제도에 영향을 주고 그 과학의 발견으로 인해서 지금 철학자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되게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동양 철학 연구하는 분들도 자연과학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전에 철학자들은 사실 종합적인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었죠. 아, 그죠. 하나의 통합된 세계관을 가지고서 인문과학도 하고 자연과학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하는 말들은 인문 지식이든 자연 지식이든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요. 서로 맞아. 동떨어져 있지 않죠. 어쨌든 돌아와서 네. 이제 인지주의라고 해도 그 안에는 여러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는데요. 감정이 명제적 내용을 지닌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강한 인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명제적 내용이라는 건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한 인지주의는 감정이라는 게 명확하게 서술될 수 있는 문장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누스바움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슬픔을 느꼈다고 서술을 해요. 이 슬픔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영원히 나의 곁을 떠났다라는 문장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스바움이 느낀 슬픔의 내용은 어머니가 떠난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문장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 또는 판단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 강한 인지주의예요. 이에 비해서 약한 인지주의는 감정을 비언어적인 지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문장 형태로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약화된 입장인 거죠. 그래서 감정이 내가 인지한 바에 의해서 발현되는 건 맞지만 그게 언어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직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나는 말로는 못하겠지만 나에게 그런 감정을 촉발시키는 그러한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세계를 감각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떤 숙고함이 없이 발현되는 반응, 이게 감정이라고 보는 일종의 촉이라거나 육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뭐 너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그런 느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네, 네네.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감정이라고 보는 게 약한 인지주의예요. 아예 인지주의와 반대되는 견해도 있죠. 네. 네, 이거는 비인지주의라고 불리는 입장이 있어요. 비인지주의자들은 감정을 신체 반응에 대한 감각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체 반응에 대한이라는 게 중요한데 네.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나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또는 몸이 덜덜 떨리는 등의 어떤 반응, 신체적 반응이 일어난 것을 내 의식이 감각을 했을 때 그 의식이 이제 공포를 형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포라는 감정을 내 안에서 생겨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신체적 변화를 자각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인지주의라고 했는데 이게 감정에 대한 고전적 견해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감정과 관련된 뉴런의 집합이 작동해서 신체 변화를 야기한다. 그게 감정이라는 거죠. 어떤 뉴런들이 작동하는 그 신체 변화가. 그래서 앞서 말한 그 과학자분 있잖아요.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분은 유명한 사상가들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뭐 스티븐 핑커 이런 분들도 그런 비인지주의, 그러니까 고전적 견해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런 입장이 우리의 문화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제도나 법률제도, 특히 재판할 때 그럴 때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드는 예가 혐오 같은 것들이에요. 네. 우리는 왜 혐오라는 감정이 생겨나는가, 우리에게. 네. 그러니까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대상을 나의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대상으로 나의 신체가 반응했기 때문에 네. 그로부터 발생한 게 뭐 혐오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누스바움은 강한 인지주의 노선에 있어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네, 완전히 정반대 입장이죠. 그는 감정에는 인지적 판단 또 믿음이 수반되고 그것은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판단의 변화가 생기면 감정도 바뀐다고 주장해요. 뭐 조금 지루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스바움은 감정에 4가지 인지적 요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은 혐오와 수치심 54에서 64쪽 감정의 격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1권에 해당되는 인정과 욕망의 71쪽에서 81쪽의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부분만 따로 찾아서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뭐가 지루해?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 이제 감정적으로 바뀌면 충동적으로 했다 이런 소리 좀 안 하지.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그렇죠. 이거는 자기의 감정을 한번 이제 좀 되돌아보자는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감정의 인지적 요소 첫 번째 이재님께서 쭉 정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조금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감정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감정은 그것이 관여하는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기에 대상이 의존적입니다. 이 말은 대상이 사라지면 그에 대한 감정도 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고 기쁨이란 무엇에 대한 기쁨이라는 거죠. 이제 목적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누스바움은 감정의 이러한 특성에 근거해서 감정과 욕구, 기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설명하기도 해요. 또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욕구라는 건 가치와 무관하고 자신의 육체적 조건에 의해서 밀기의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지는 게 욕구라는 거죠. 네. 식욕, 수면욕과 같은 것들은 내 육체가 특정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내 안에서 밖으로 밀려나가는 어떠한 특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한 욕구는 그에 맞는 대상을 탐색하고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안에서 발생한 무엇인가가 있고 그에 적합한 대상을 충족을 시키면 욕구라는 건 이제 만족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감정은 외부 대상에 의해서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당겨짐의 방식으로 발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구랑 이제 방향성이 좀 다른 거네요. 그죠? 네. 네. 감정은 그것을 당겨내는 그것을 이제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있고 감정이 이후에 생겨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분은 또 달라요. 기분은 특정한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안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저것 때문에 내가 이런 기분에 휩싸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또 기분이라고 또 감정과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 욕구, 기분 조금씩 좀 다른 거네요. 그죠? 네. 물론 이런 구분이 언제나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성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누스바움의 구분대로라면 성욕의 경우 나의 신체적 욕망이 먼저고 그에 따라서 대상을 모색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떠올려 볼 수도 있죠. 특정한 대상과 만나고 나서 욕정이 생겨나는 일들. 그래서 누스바움도 그런 애매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욕은 식욕보다 감정과 유사한 면이 더 많다, 보다 관념적이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는데 조금씩 결이 약간 다른 거란 거죠. 예, 예. 네. 그럼에도 이러한 구분이 감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자기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감정의 그런 인지적 요소로는 감정은 지향적인 대상이라고요. 네. 감정에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의 지향성이라는 건 감정과 대상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개념이에요. 감정의 대상은 감정의 주체가 그 대상을 보거나 해석하는 방식에 의거해서 대상으로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주체가 그 대상을 뭐뭐로서 이해한 대상이라는 거죠. 이 뭐뭐로서에 기반해서 나의 감정이 발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망에 의해서 나에게 슬픔이라는 게 생겨났다면 그 대상은 나를 슬프게 할 정도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방식으로 정립된 대상이라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제 세 번째는 감정은 대상에 대한 믿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대상을 보는 방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하고요. 누스바움의 설명에 따르면은 분노는 더 복잡한 믿음에 근원하는 감정이라고 하네요. 분노는 자신 또는 자신과 가까운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손해가 심각한 손해라는 믿음, 그리고 그 손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믿음 등이 수반되는 감정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 감정에 믿음이 포함된다는 이 말은 그 믿음이 바뀌면 또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수정하면 그 대상에 대해 발현되는 감정도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는데요. 평소 나는 이웃집에 사는 A가 꽤 위협적인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여러 관찰과 경험 또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형성하게 된 하나의 믿음인 건데 나에게는 A가 언제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또 다른 믿음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난 출근길에 내 집 앞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풀어 헤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누가 봐도 사람이 발로 차서 그렇게 된 것인 게 분명했고 그때 나는 이건 분명히 A가 한 짓일 것이다. 다른 사람은 생각해야 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A에 대한 분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 그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찬 것은 술에 취해서 귀가하던 윗집 아저씨였던 거죠. 그때 나에게서는 이제 A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윗집 아저씨에 대한 분노가 새롭게 발현이 돼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내가 A에 대해서 분노했던 서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믿음들이 개입하면서 더 복잡한, 더 복합적인 감정이 발현되게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일 일상에서 엄청 많죠. 막 어떤 오해하거나 내가 그 사람 뭐 이렇게 내 편견이나 오해나 어떤 잘못된 신념 같은 거 가져가지고 강렬한 감정들을 품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A에게 분노했던 것처럼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살다 보면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이제 A에 대해서 미안해지고 내가 아무 죄 없는 A를 향해서 분노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지고 이런 감정들도 또 동반돼서 생겨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일들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돼요. 이렇듯 감정에는 믿음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믿음들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믿음일 경우들이 많죠.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영향에 의해서 아니면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암묵적으로 갖게 된 믿음. 그렇죠. 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자리 잡은 어떤 믿음이 있고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겼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감정의 인지적 요소 네 번째는 감정은 대상에 부여된 가치 또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이때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그 대상이 나의 삶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나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고요. 감정이라는 건 감정의 주체가 대상을 자신의 삶에서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무언가로 여기기 때문에 그 감정이 발현된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어떤 대상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무리 심각한 어떤 사고를 당하든 사건에 휘말리든 그와 관련된 감정은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과 관련이 없는 하나의 해프닝일 뿐이고 그에 대한 관심은 순간적인 것으로서 나중에는 아예 기억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뭐 내일 아니면은 뭐 그냥 순간 뭐 화나거나 뭐 해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네. 누스바움이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그러니까 대상이 나의 삶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는 게 감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한 판단을 누스바움은 행복주의적 판단이라고 정의를 해요. 약간 낯선 표현이에요. 그죠? 행복주의적 판단? 네. 이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충만감 이런 의미에서의 행복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이제 철학적 개념으로서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것으로서의 행복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치를 부여한 것들에 기초해서 삶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만 감정을 표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이제 누스바움의 행복주의라는 말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내용을 누스바움의 이제 표현대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책에 있는 표현이에요. 감정은 지향적 대상에 초점을 두며 그러한 대상에 대한 평가적 믿음을 수반한다. 67쪽이고요. 감정은 세계를 주체 자신의 관점에서 보며 사건들을 개인적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한 주체 자신의 감각과 연관시킨다. 이제 80에서 81쪽이라는 말로 정리하는데 그래 이거 그냥 이런 설명 없이 읽기엔 좀 어려운 책이다. 그죠? 누스바움이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럴듯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말이 여기서 네. 평가적 믿음이나 네네. 자신의 감각과 연관시킨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감정이라는 건 어떤 대상, 외부에 있는 대상이든 나 스스로를 대상화하든 그에 대해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뭔가는 어떤 즉흥적이라거나 충동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지적인 작용인 것일 뿐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이 믿을 수 없는 반응이라고 간주되는 이유가 이 감정이 믿음을 수반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항상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 그잖아. 그렇죠. 네. 믿음 중에는 잘못된 믿음도 있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에 거짓 정보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틀이 이미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 너무 많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 유튜브나 어떤 커뮤니티나 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신념이나 생각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 현대인한테는 지금 너무 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증오심이나 이런 것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경우 우리는 이제 누스바움이 하는 얘기는 믿음을 수정하면서 그 감정을 적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스바움이 말하려는 게 감정이 이성을 대체하는 지적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성적 판단에도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감정도 지적 판단의 한 부류이니 감정에 대해 진지한 분석을 함으로써 이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감정이 법과 제도에 적용될 때 우리가 그 감정에 포함된 믿음과 판단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것이 불러일으킬 결과를 충분히 숙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혐오나 수치심, 연민, 분노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인간다움과 관련지어서 논하고 있고 그 감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게 누스바움의 주된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스바움이 대단한 석학으로 불리는 이유가 이건가 보다 했어요. 감정의 어떤 믿음이나 생각에서 따라오는 수반되는 그런 그 말도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사실 내가 잘못된 생각 가져서 잘못된 감정 품는 경우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그런 사회나 법과 제도로 막 확장하면서 책이 막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은 정말
정말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감정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이 여러 감정 중에서도 수치심에 중점을 두고 더 얘기할 거잖아요. 누스바움의 수치심에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나눠서 얘기할 건데 일단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수치심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수치심이라는 게 자기애를 실현하지 못한 실패에서 오는 괴로움이래요. 누스바움은 수치심을 괴로움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건데 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수치심은 쉐임의 번역어예요. 네. 영한 사전을 찾아보면 쉐임에는 수치심, 부끄러움, 창피 등의 번역어가 있어요. 네. 창피는 한자어고 자신의 체면이 깎이기를 당하여 부끄러워한다 라는 게 창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창피는 역정이랑 연결이 되기도 하고 민망함과 연결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말할 그 수치심, 쉐임은 창피보다는 떳떳하지 못해서 부끄러움의 의미와 더 잘 통한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의미 규정은 뒤에서 다룰 수호지심이나 수치심의 차이를 설명할 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누스바움은 수치심을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약점은 타인과의 갈등이나 자신의 한계에 직면할 때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로부터 발생하는 게 수치심이라는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떳떳하지 못함, 자신의 약점이 드러남에 의한 부끄러움, 이게 수치심이라는 말과는 더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누스바움은 이러한 수치심을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유년기의 특성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네, 이게 또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부분이에요. 앞에서 막 이제 스토아파, 그리스 철학을 얘기하다가 또 이제부터는 수치심 얘기가 나오니까 정신분석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으로 막 영유아기 발달 과정을 설명하면서 수치심이라는 감정 그 하나에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책의 앞부분에서는 어떤 철학의 관점, 그런 관점으로 책이 진행된 것 같은데 4장쯤 들어오면은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프로이트나 위니콧 같은 또 유명한 학자들이죠. 그걸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여러 학문을 학제간을 뛰어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누스바움이 이 책에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분석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어요. 불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요소들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반박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이론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안 까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저 까이면 안 당하려고. 네. 이거 이미 네. 다른 학자들이 이런 분야에서 다 했던 거야. 내가 다 확인해봤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누스바움이 그런 이론들을 끌고 와서 수치심의 기원을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네, 그 수치심의 특성을 유아기에 형성되는 수치심의 토대를 두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누스바움 본인이 밝히듯이 그러한 설명은 이제 정신분석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건데 스스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임상 연구로 입증이 된 거다라고 말하고 시작을 해요. 네, 맞아요. 그에 따르면 유아는 생후 6개월 정도까지는 그를 돌보는 사람들 덕분에 언제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편안함과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의식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자신의 욕구가 언제나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원천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 유아는 고통을 받아요. 프로이트 약간만 공부까지는 아니라 약간 이 정도까지는 우리 좀 흔하게 아는 그런 설명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누스바움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발생하는 이 유아기에 발생한 이러한 수치심을 원초적 수치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스바움은 유아가 신에 의해 불완전해진 인간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결과 수치심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스바움은 수치심에 나가 존재한다는 자기의식과 그런 나가 사실은 무력한 존재라는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원초적 수치심이라는 것은 나르시시즘적 좌절의 결과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자기애가 좌절되는 상태가 원초적 수치심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완전한 줄 알았던 나의 불완전함에 의한 고통, 그것은 이제 자기애의 좌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누스바움은 이런 좌절이 5살 즈음부터 구체적으로 발생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너무 심하게 충격이 큰 게 겪으면은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나 그런 병리적인 수준으로 자기애를 나르시즘을 만든다고도 하잖아요. 네. 모두 인간 발달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누스바움이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들고 있기도 해요. 병리적인 사례를. 네, 맞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유아기의 나르시시즘적 좌절을 건강하게 이완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누스바움은 적절한 반응을 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때 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봄 제공자가 24시간 함께 있지 않아도 이 아기가 나의 욕구는 언제든 충족될 수 있는 거야. 또는 이 아기가 혼자 노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게 만들어줄 때 이 아기는 이제 자기만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 아이는 이제 차츰 자신이 전지전능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꼭 옆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네. 나르시시즘적 좌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채 유아기를 보낸 성인은 완전함이나 완벽한 편안함 등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수치심에 의해서 쉽게 노출되는 병리적 사건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한 병리적인 케이스를 말한 거죠. 앞에서 누스바움이 그런 플라톤의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한 신화를 설명하면서 그 고통과 수치심을 또 연결짓고 있어요. 이분이 좀 왔다 갔다 해. 그게 되게 굉장한 지성이시구나 이러면서도 또 이게 사람들이 이 책 읽기 어렵게 만드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보면은 계속 읽어볼게요. 그 신화에 따르면 태초에 완전한 존재자였던 인간은 제우스에 의해 약한 존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필요, 불완전이라는 조건에 처해지고 인간과 신 사이에는 격차가 발생하는데요. 아리스토파네스는 자신이 전혀 전지전능하지 않고 만물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생기는 고통이라고 규정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봤나 보네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완전함, 완벽함, 편안함과 같은 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고 보는 건데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스스로의 유한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 보통은 그렇잖아. 안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말한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좌절감이나 무력감, 나약함 등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들이 생기는데 네. 수치심이라는 건 그러한 취약성을 맞닥뜨렸을 때 드러나는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은 우리의 삶 곳곳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로 이어진다는 거죠. 수치심은 고통과 관련되기도 한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내성이 있거나 고통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게 왜 고통스러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연히 이런 사람들한테는 수치심이라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수치심 덜 느낀 사람들 있잖아요. 그잖아. 그런 경우인가 봐.